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우진 박사가 두 딸에게 전하는 애정어린 메시지를 편집글로 담아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를 소개합니다. 우진 지음, 이지수 옮김, 해와 달 5월 9일 출판입니다. 우선 책의 앞부분에 조정래 작가님의 추천사와 저자인 우진 박사의 들어가는 글, 그리고 1장, 인생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추천사. 인생과 삶에 대한 기성세대의 충고나 지침은 많고 많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꼰대들의 잔소리로 외면하려 든다. 그건 시건방이나 버릇 없음이 아니다. 그 원인은 기성세대들의 말이 품고 있는 도식성, 상투성, 관념성이 젊은이들을 식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뜨겁고 진실한 부성애가 기존의 식상한 점들을 신선하게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두 딸에게 삶의 구체적 현실과 실감나는 체험을 조근조근 들려주며 인생 여로를 헤쳐나갈 지혜와 방법들을 진솔하고 정답게 일깨워준다. 그 포근하고 정겨운 부성애가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에 위안과 안식의 그늘을 드리워주리라 믿는다. 조정래.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7천만 년 전 인류와 쥐의 조상은 같았다. 이후 무려 6,500만 년 동안 인류라는 포유동물의 우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00만 년 전부터 비로소 인류의 FOXP2 유전자가 현저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써 인류는 언어 능력을 갖게 되었다.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경험과 지식의 전승이 가능해진 인류는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빠르게 진화했다. 인류 문명과 진화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정보 전달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인류 진화의 근본이다. 부모가 인생의 경험을 자녀에게 전달해주면서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능력을 초월했고 이로써 본격적인 문명이 시작되었다. 덕분에 오늘날 사람들은 독이 있는 살모사에게 물려본 경험이 없이 빠르게 기어다니는 갈색 동물을 피하고 심지어 그들을 자주 출몰하는 물가의 풀숲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전 세대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지 못하고 모든 일을 시행착오와 탐색을 통해 알아가야 했다면 이처럼 빠르게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 세대로부터 경험을 전수받고 양분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 간에는 언제나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법이다. 오늘날뿐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이럴 때 일방적인 소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세대를 초월하여 유익하고 효과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젊은 시절 중국 번, 프레이, 모건, 스워물린스키 등 훌륭한 인물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를 읽으며 많은 교훈을 얻었다.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이치는 충분히 본받을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나 역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편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나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들을 알려주려 노력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나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편지를 쓸 때는 직접 대화할 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 아이들도
말로 설명할 때보다 내 조언을 더 잘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들은 어느새 책으로 묶을 만큼 쌓이게 되었다. 평소에 아이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이나 공부를 하면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면 첫 직장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될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 행복 등 언젠가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것들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가 존경하는 위인들의 관점을 빌리는 편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떴다오의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라는 칼럼을 연재하며 딸에게 해주던 이야기를 전했고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수많은 젊은이와 부모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과 교류하는 문제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같은 문제라도 사람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고민의 성질은 대부분 비슷했다. 그래서 지식 공유 프로그램 로지스웨이, 판신, 바이비리 선생님과 투어부와 대표님의 제안으로 그동안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 중 독자들이 보편적으로 관심 있어 할 편지들을 선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으로 엮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은 글이지만 나의 경험을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바람에서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유의하고자 했다. 첫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할 것.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자녀와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면 효과적인 소통이 어렵다. 중국의 마오쩌둥 전 주석과 미국의 국부라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펀슨이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특별했다. 마오쩌둥은 61년 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아침 8시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벤자민 플랭클린과 토머스 제펀슨도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이 방면에서는 이만큼 생각이 일치했다. 자녀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면 절대 기성세대의 관점을 그들의 사상을 올가매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뿐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지난 세대의 낡은 사고로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녀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도 자신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 앞에서는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이에게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겠는가? 사실 버릇없고 말 안 듣는 아이 뒤에는 교양 없는 부모가 있다. 아이들의 언행이 바로 그런 아이를 키운 것이다. 마가렛 태처는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태도를 조심하라. 그것은 너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 책의 문을 여는 머리말에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쩌면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좋지 않은 습관을 물려줄 때 이미 결정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셋째, 같은 일이어도 사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조언이란 없다. 상황에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 있을 뿐이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성격이 급해 일처리가 꼼꼼하지 않았고 염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이든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공자는 자로에게는 부모나 형제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제안했고 염류에게는 무슨 일이 있든 즉시 행동에 옮기라고 제안했다. 나의 두 딸은 서로 나이 차이도 있고 자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생활태도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같은 문제여도 완전히 상반된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나의 관점과 조언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기 바란다. 넷째, 소통은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경청하는 것이 조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고 기발할 때도 있다. 나 역시 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지식과 생각을 습득한다. 이 책은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나의 두 딸에게 보냈던 편지들이다.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순 아니라 주제별로 묶었고 글의 도입부와 말미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편지의 효과 등을 설명해 놓았다. 첫 번째 편지.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명화에게 내가 이 편지를 열어볼 때쯤이면 나는 보스턴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있을 거란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인생이 되었구나. 며칠 전 내가 어린 시절에 관한 일들을 물은 적 있었지. 그 후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나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터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순간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지. 아빠로서 나는 내가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물론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아빠는 199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단다.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지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구나. 하루는 친구에게 물어봤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좋은 학교를 들어가지 못할 테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할 텐데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자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괴롭게 보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볼티모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단다. 수입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서로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지. 1997년에는 뉴저지 AT&T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도 참 친절했단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실리콘밸리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앞에 두 도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는데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단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많은 돈은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지.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옷은 죄다 낡고 해진 것 뿐들이었단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사실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행복은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다투신 적이 없단다.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내 작은 아빠는 늘 가난했지만 즐겁고 평온했어. 내 엄마와도 결혼 후에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단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은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즐거움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마음껏 발휘될 때 생겨나기도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과 산으로 호수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 만약 빡빡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즐거움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란다. 좋은 사람들 곁에 두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행복의 큰 조건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거든. 간디는 삶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해.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위가 높고 임무가 막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지.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제한적이란다. 돈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 생각해보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돈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니? 아빠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란다. 너희들에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야. 두 번째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 없단다. 또 꿈은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지지.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해.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빠는 살면서 되도록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을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자기만 잘났다는 식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단다. 네 번째는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야.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며칠 전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지.
아빠는 우선 내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빠가. 두 번째 편지. 행복의 유래. 똑같은 책을 함께 읽는 것은 우리 부부가 두 딸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추천해준 책을 우리도 함께 읽고 딸들도 우리가 추천해준 책을 읽는다. 하루는 멍화가 명신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물었고 멍신은 아빠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날 명화는 내게 이메일을 보내 그 책이 어떤 내용이며 재미있는지 물었다. 멍화에게 최근 내 동생이 읽고 있는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댄 튜브너의 블루존이라는 책이란다. 블루존은 인류학 용어로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장수 지역을 의미해. 멍신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함께 토론을 했어. 내가 이 책을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괜찮지만 너와도 이 책의 주제인 행복에 대해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단다. 먼저 부트너의 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그는 행복에 관해 굉장히 일리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어. 먼저 행복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야. 물론 이 느낌은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란다. 책에서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행복감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적고 유쾌하며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적은 돈으로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산다면 분명 행복을 느낄 거야. 반대로 싱가포르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느낀대.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무슨 일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분명 그곳의 문화와 풍습이 맞지 않아 행복을 느끼기 힘들 거야. 그건 코스타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보니 내가 MIT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MIT에는 너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으니 아주 잘 맞을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콜롬비아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적었을지 몰라도 지금만큼 학교 생활이 즐겁지는 않았겠지. 콜롬비아 대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 리더를 배출해온 만큼 학생 대부분이 훌륭한 리더를 꿈꿀 텐데 넌 그런 경쟁을 좋아하지 않잖니?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면 뷰트너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는 행복지수가 특별히 높은 나라로 코스타리카, 덴마크, 싱가포르를 꼽았어. 세 나라는 정치 제도가 서로 달라. 코스타리카와 덴마크는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고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그건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다는 거야. 그래서 생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거란다. 지금까지 뷰트너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아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 행복에 관한 아빠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야. 먼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한단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해.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와 명예가 가져오는 행복보다 훨씬 오랫도록 유지되는 행복이지. 사람도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계승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느낀단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어느 동물이나 느끼는 것이고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통해 이 세상에 발자취를 남길 때의 행복이야. 우리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인생은 한 줄기 강과 같단다. 강물의 양은 강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깊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이 돼. 한 사람의 영향력 또한 마찬가지란다. 현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오래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고, 긴 강줄기처럼 미미하지만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단다. 둘 중 어떤 강의 물이 더 많은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후자의 강을 더 선호한단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가기 때문이야. 모차르트는 이미 2세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를 찾는단다. 베토벤, 미켈란젤로, 뉴턴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종사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앨린 튜닝이나 존 폰 노이만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하겠구나. 물론 누구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단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야. 2012년에 아빠가 2년 동안 떠나 있던 구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록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일부 코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었단다. 그때 아빠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어. 그것은 회사에서 아무리 큰 돈을 준대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지. 모든 사람이 생전에 자신이 이룬 업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은 아니야. 뉴턴과 베토벤은 비록 자손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사는 동안 자신의 업적과 영향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으니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을 이뤄도 살아생전에 빛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영원히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단다. 나중에도 그들의 성과를 내는 건 세상에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모차르트가 생전에 매일 곡을 쓰고 음악을 연주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그는 자신이 후대의 위대한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을 줄도 몰랐고 그러한 칭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에게 중요한 일은 오직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야. 지난번에 왜 외국인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냐고 물었지?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의 말이 너의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다. 대학이나 병원 혹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베푸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러한 기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자신의 돈이 더 깊고 길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아는 거지. 오원은 인류의 모든 노력을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일 거야. 아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잊지 말았으면 해. 너의 행복을 빌며 아빠로부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인지음 이지수 옮김 해와 달 5월 9일 출판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책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책을 소장하시어서 책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낭낭서가의 다른 책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